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상품 교육 비중은 줄어드는데 서비스 교육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1년에 한 19.4%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24.1%까지 늘었으니까요. 꽤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통상 환경도 불확실하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기존의 상품 수출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아,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수출 실적은 썩 좋지는 않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주연국보다 성장도 더디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2010년에 1.9%였는데 2023년에는 1.6%로. 네, 맞아요. 그게 참 이유가 좀 복합적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대외적으로 보면 그 법률이나 컨설팅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에 좀 밀리고요. 또 아웃소싱처럼 가격 경쟁이 중요한 분야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에 좀 뒤처지는 뭐랄까 샌드위치 같은 상황이죠. 아, 양쪽에서 다 경쟁이 치열하군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서비스 수출이 주로 운송처럼 상품 수출을 도와주는 역할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어요. 보조적인 역할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글로벌 공급망, GBC라고 하죠.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 GBC 참여 부족도 문제였군요. 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되게 흥미로운 부분도 있어요. 바로 지식 서비스 분야인데요. 아, 네. 그 부분은 정말 주목할 만하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3.4%라고요.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3.8%인 걸 감안하면 이건 뭐 엄청난데요. 네, 압도적이죠. 이 지식 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지식이 좀 집약되어 있고 주로 이제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들을 말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지식 재산권 사용료 비중이 가장 커요. 한 54% 정도 됩니다. 절반 이상이네요. 네. 그리고 전문 사업 서비스가 한 27%, 정보통신 서비스가 14%, 그리고 문화여가 서비스가 약 5% 정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 분야들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는 거죠. 와, 다 잘 나가고 있군요. 특히 그 지식 재산권 사용료 비중이 높은 게 인상적인데요. 혹시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인 거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지식 서비스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두 가지요? 첫째가 바로 그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트렌드 확산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랑 클라우드 서비스가 결합하거나 자동차에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붙는 것처럼요. 아, 제품과 서비스가 하나로 묶이는 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특히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력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K컬처입니다. K-팝, 웹툰, 게임 같은 우리 문화 콘텐츠 자체의 힘이죠. 이건 제조업 기반과는 또 별개로 독자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아, K컬처. 정말 대단하죠, 요즘 보면. 네, 이게 그냥 즐기는 걸 넘어서서 국가 이미지도 높이고 관광이나 음식, 화장품 같은 다른 산업들로까지 막 파급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서가 또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요. 아, 또 문제점도 있군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 R&D 기반 지식재산권 수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 상당 부분이 사실은 국내 대기업 본사랑 해외 자회사 간의 내부 거래라는 거예요. 내부 고래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뭐랄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이 옮겨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외부 시장에서 진짜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외부 판매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는 거죠. 아,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와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진정한 기술 수출 경쟁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네. 영상 콘텐츠 수출, 이것도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아주 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IP, 즉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아, 플랫폼에 좀 종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군요. 네, 이게 고착화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창작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 산업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도 계속 있고요. 그렇군요. 지식 서비스 분야 성장세는 반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라고 봅니다. 무형자산이요? 데이터나 IP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만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나 IP 같은 무형자산,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이게 결국 서비스 경쟁력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까지 함께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의 인식 전환과 투자가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사이에 있는 벽을 좀 허무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융합도 일어나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기겠죠. 규제 완화도 필수적이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원천기술 R&D나 문화, 예술 창작 분야에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노력도 꾸준히 해야 하고요. 결국 기업, 정부, 인재 양성,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논의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요? 여러분이 지금 일상에서 쓰는 상품들, 거기에 어떤 서비스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또 국경을 넘어서 디지털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변화가 지금 전 세계 교역의 판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결국 묻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잘 타고 단순히 제조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고부가 가치의 독립적인 서비스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비스 수출, 정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